바틀 타입의 만약에 그 본을 썼을 때에는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루틴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프트를 개봉을 해서 이 플라즈마 처리기 전용 용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어떤 그 물질을 이용해서 표면을 클렌징하고 디스인펙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그래프트의 표면이 설령 하이드로포빅하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드로필릭하게 바뀌어요. 표면 안에 있는 많은 카본 찌그러기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플라즈마가 지금 조사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를 처리하는 것을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즈마를 처리하게 되면 그래프트의 표면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표면 에너지를 향상시켜가지고 저골 세포의 부착 및 프롤러 유니포레이션이 향상된다라고 제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플라즈마를 처리하기 전후의 영상 비교인데요. 이렇게 뭔가를 떨어뜨리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울방울 남아있지만 오른쪽은 쫙 스며들잖아요. 같은 그래프트인데 이게 플라즈마 처리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쓸 때에도 콜라겐 멤브레인을 쓸 때에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기에다가 콜라겐 멤브레인을 집어넣은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기한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러한 표면 처리를 이용해서 그래프트나 멤브레인의 어떤 그 조직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부착되는 그런 능력이 유의성 있게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매우 더 하방에 있는 조직과 또 밀착해서 달라붙는다는 그런 조직학의 논문이 있습니다. 픽스처 랜드 앤 인펙션은 어떻게 그럼 컨트롤해야 되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가이드를 이용해서 발치시 임플란트 했던 케이스예요. 오른쪽 사진 보면은 가이드 이용해서 임플란트 심었고 힐링어 버튼을 장착한 다음에 뼈 이식한 그런 사진인데 두 번째 임플란트를 제가 어떻게 식립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했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가이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화질 있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가이드 없이 익스트랙션 소켓 입구 정도까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임플란트 식립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이드를 최종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목적인 정확한 위치와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야기되는 픽스처의 컨타미네이션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40번대 전치부 이제 페일했던 그런 케이스 3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다시 한번 식립을 했어요. 똑같이 원반 임플란트 식립했고 이때는 이전 단계에 그 임플란트 식립을 페일해서 그 뼈가 좀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이드 잘못 쓰면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들리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차라리 판막을 열고요. 이니셜 드릴링 단계만 가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릴링 되는지 확인하고 가이드 빼고 임플란트 심입하는 것을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었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보철물 이런 식으로 두 개였군요. 두 개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어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 이전에 한번 실패했죠. 가이드를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드릴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픽스를 식립할 때는 가이드를 빼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겁니다. 3개월 뒤에 이와 같이 보철물을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이드를 빼고 식립하라. 이 저의 프로토콜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그 당시 시판되고 있는 임플란트를 다 개봉해가지고 쌤 사진 찍어봤더니
임플란트 표면에 저렇게 카본 찌그러기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다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저걸 레포트를 했었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 제품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임플란트가 개봉한 다음에 저는 다 유기물 내지는 카본 찌그러기들을 다 볼 수 있었다라고 이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어떻게 저걸 처리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플라즈마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성립하기 전에 반드시 픽스처를 한 번씩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해줍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래서 표면에 붙어있는 각종 카본 찌그러기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임플란트, 그 티타늄이라는 금속 자체가 매우 활성이 높은 그 금속이기 때문에 개봉되는 즉시 뭔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피니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성립하기 전에 이와 같은 처치라는 것을 요새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친하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좌측이 플라즈마를 처리하기 전에 임플란트 표면에서 관찰되었던 그런 카본 찌그러기들이고요. 우측이 그런 어떤 카본 그 잔해물들이 제거된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카본이 10.18%에서 0.86%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친수성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 논문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임플란트 표면에 이러한 플라즈마 처리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 BRC가 상당 부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실험 논문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얘기하자면 각종 임플란트 회사에 맞는 이런 지그들을 지금 동반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클루전 인터피어런스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반드시 임플란트는 교합 조정할 때 측방 가이드를 이용해서 측방 가이드 때 걸리는 부분들을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세팅할 때뿐만이 아니라 팔로우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 환자분입니다. 계속 실패했던 그 환자분 어마어마하세요 지금 이 찍히는 게. 그리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할 때 반드시 횡단면을 갖게끔 임플란트를 사실 디자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디지털로 보처를 CAD로 디자인을 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날로그로 임플란트 떠가지고 기용서에 보내면은 주어타기 하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가급적 그 교환력이 임플란트의 중심축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디오센트레이션이나 미케니컬 페일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는데요. 얼 임플란트 페일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펙션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테릴라이제이션이나 디스인펙션, 그 다음에 시술 부위 주변에 대한 플라컨 수술하기 전에 바로 스케일링이나 플라컨 컨트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플라즈마 클리닝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이용해서 뼈의 식재, 그 다음에 멤브레인, 그 다음에 임플란트 텍스처를 한번 식립하기 전에 다시 한번 클렌징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이드를 빼고 좀 심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오스인테그레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그 회사마다 서비스의 어떤 펑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임플란트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비스의 임플란트들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플라즈마 처리를 하든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오클루전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 임플란트 페일이라는 것은 인펙션과 오스텐테이션 페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라는 것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고 매우 랜덤하고 드물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마인드셋을 그냥 잘 하셔가지고요. 환자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좋다고 한다면 이런 실패가 좀 맞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 의사와 그 환자 간의 그 좋은 라포를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환자분들도
뭐 이제껏 뭐 크게 관계가 훼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뭐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